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정도가 아니라 등짝이 찍힌 남자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돌다리를 10번 정도 두들겨보고 믿을 만하다 싶으면 건너는 아주 신중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하물며 결혼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에게 가족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했을 무렵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제 아내와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도 워낙 기분파이긴 했지만 그게 매력이니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해줄 때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빼줄 사람처럼 잘해줬었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더 마음이 약해져서 아내에게 끌려다녔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아내의 단점까지 포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몸이 약한 체질이어서 임신하고는 일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몸에 갑자기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니 몸이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줬습니다. 입덧을 하는 아내가 아침에는 유독 식욕이 좋은 터라 그나마 아침에 뭘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 전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먹을 밥을 차려놓고 나가기 전에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는 밥 한 술 뜰 틈 없이 출근을 해야 했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먹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싹 치워놓고 나간 집이 잔뜩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럼 또 퇴근하고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차리고 지쳐 잠들기 바빴죠. 근데 아내는 툭하면 자기한테 신경을 쓰는 거냐며 화를 내곤 했어요. 처음엔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서 같이 화도 내봤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문제로 화가 자주 난다는 글을 보고 난 뒤로는 아내가 화를 내도 짜증을 부려도 그냥 묵묵히 참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인 자신의 몸을 몹시 불편해했어요. 아무래도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행동 반경에 제약이 생기니 그렇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기간 동안 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카드도 쓰게 뒀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육아 비용보다 아내의 지출 비용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의 아이를 봐주시는 어머니의 비용까지 제가 감당하다 보니 솔직히 혼자 버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달에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던데? 카드 하나는 아예 한도를 다 썼던데? 사람들 만나느라 좀 썼어. 꼴랑 300도 안 되는 걸 그렇게 갚기 어려워? 꼴랑 300? 야, 내 월급이 500도 안 되는데 거기에 애 키우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너 쇼핑해 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 지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뭐든 다 하겠다며. 그래놓고 내가 쇼핑 좀 했다고 이렇게 눈치를 주냐? 네가 이렇게 날 숨막히게 하니까 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아내는 벼랑간 울기 시작했고 아내의 울음소리에 겨우 재워놨던 아이까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어머니는 당신이 용돈을 덜 받겠다 하셨죠. 하지만 아들 된 도리로서 갓난쟁이 아기를 하루 종일 어머님께 맡기는 것도 죄송한데 용돈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겠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버니 아내의 사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사재 끼는 건 물론이거니와 헬스며 필라테스며 고급 운동을 매일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운동 하나만 하면 안 돼. 이번 달도 카드값이 200이 넘어. 돈 얘기 좀 그만해. 당신이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주말에 알바까지 뛰는데 왜 이렇게 돈돈거려? 당신 딴 주머니 차놓고 나한테 돈으로 압박 주는 거 아니야? 애 낳고 산후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서 운동이라도 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건데 잘했다고 칭찬은커녕 맨날 돈. 당신은 내가 우울해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지?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무 힘들면 병원이라도 가봐. 약이라도 지어 먹으면 훨씬 낫대. 내가 알아서 할게. 처음엔 아내가 정말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치고는 별로 우울해 보이지도 않고 어딜 나갈 때마다 늘 신나하며 나가고 엄청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올 때면 제 앞에서 받던 전화를 꼭 화장실이나 방에 들어가서 받고요. 아내를 의심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던 저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잠가 놓는다는 말이요. 한 번도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던 아내인데 언제부턴가 핸드폰을 항상 잠가놨거든요. 하지만 이걸로 아내를 추궁했다가는 저만 의처증 걸린 미친놈이 될 게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아내의 바람 증거를 잡으면 이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좀 지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나를 잡아 아내를 미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차를 쓸 일이 있다면서 하루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제 차 키를 넘겨주고 저는 렌터카에서 하루를 빌려서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운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가서 누군가를 태우고 다시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남자였고요. 남자를 태운 아내는 교회로 빠지기 시작했고 집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교회 카페에 도착했어요. 둘은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시키곤 마주 앉아 한참을 즐겁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침없이 그 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저를 보고 귀신 보듯 놀랄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의아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회사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데? 내가 먼저 물었잖아. 뭐 하냐고. 이 사람은 누군데? 내 사촌 동생, 이모 아들이야. 당신이 이모가 어딨어? 당신이 우리 집 사정을 전부 다 알아? 모르잖아. 나도 이모 있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러는 당신은 지금 내가 바람피는 줄 알고 회사까지 째고 나 미행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 유진 누나 사촌 동생 김석진이에요. 충분히 오해하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식 때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뺀질거리게 생긴 남자는 저에게 능글맞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남자의 악수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죠. 저에게 악수를 거절당하자 남자는 호탕한 척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기괴하고 재수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모님께 형제라고는 오빠분 한 분만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장모님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성격이신지라 제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늘 줄줄 말씀하시는 타입입니다. 그런 장모님이 자신의 언니라는 존재를 속인다? 저는 영 납득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아내는 더 크게 화를 냈죠. 동생 앞에서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이게. 당신 집에 가서 봐, 진짜. 아내는 오래전 돌아가신 이모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가 아주 오랜만에 닿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죽은 이모의 아들을 이런 교회까지 나와서 만나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지금 그걸 물어봤다가는 완전 저를 의처증으로 돌아버린 미친놈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아내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제가 차까지 렌트해서 자기를 미행했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있겠다며 동생을 끌고 제 차를 끌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렌트카를 끌고 아내의 차를 따라잡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역 근처에 두 동생을 내려주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바로 뒤따라갔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정말 벼락치는 소리처럼 화를 냈어요. 돈 쓴다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날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쓰레기로 만드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랑 뭐 끝내고 싶기라도 해? 내가 아까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앞으로 동생 얼굴 어떻게 봐? 솔직히 돌아가신 이모 아들을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이 나라면 이상한 생각 안 들어? 당신 요즘 툭 하면 외출해. 애는 보지도 않잖아. 내 상황도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회사까지 빼고 내 미행하게 잘했다는 거야? 당신은 뼈 빠지게 돈 벌고 나는 밖으로 놀러 다니는 게 배알 꼴리는 건 아니고?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나가서 돈을 벌게. 나 더는 당신 돈 버는 유세에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가 싹싹 비는 것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한번 싹 트는 의심은 쉽게 거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해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내내 이모가 있다는 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결혼 전에 미리 언질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꾸만 카페에서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상간남을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며칠 뒤 장모님이 반찬을 하셨다며 오랜만에 저희 집에 들리셨습니다. 이거는 장조림인데 사돈도 좋아하시고 자네도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많이 해왔어. 게장은 유진이가 좋아하니까 끼니마다 챙겨주고. 걔가 애 낳고 나서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야 내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사돈 혼자 고생하시는데 나도 애를 봐줘야 되는데. 나는 워낙 일이 많고 바쁜 사람이라 못 그래서 미안하네. 이해하지? 네, 그럼요. 근데요, 어머님, 혹시 예전에 돌아가신 이모님이 계세요? 응? 아유,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내가 놀랐네. 응, 예전에 내 위에 언니가 죽었어. 한참 됐지. 근데 그건 왜? 얼마 전에 사촌 동생 만났다고 얘기를 해서요. 이모님 얘기는 처음 들어서. 뭐 좋은 얘기라고 새 식구 될 사람한테 말하나 싶어서 굳이 말 안 했었어. 놀랐겠네. 갑자기 이모 얘기해가지고. 아니에요. 놀라긴요. 제가 괜히 여쭤봐서 죄송해요. 장모님께서도 상처셨을 텐데. 괜찮아. 이제 우리 한 가족인데 뭐. 한동안 아내에게 지치고 싸우는 것에 지쳐서 뭐에 씌인 건지 맥락 없이 아내를 의심한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다음에 집에 한번 초대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과는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니 아내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에 빠져서 저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한 것 같다면서요. 앞으로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를 믿고 잘 해보자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아내와 잘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죠. 그 뒤로 아내는 어머니의 도움을 주 3회 이하로 받고 육아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씀씀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입장에서 우선 아내가 제 시야 안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찌질한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정말 별의별 악몽을 다 꿨어요. 아내가 갑자기 일처다부제를 하자는 꿈을 꾸질 않나 사실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꿈까지 꿨다니까요. 다행히 그 무렵 저는 승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연봉이 올라갈 기회가 생겼어요. 연봉이 올라가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그만둬도 되고 아내에게 돈 적게 쓰라는 잔소리도 덜 할 수 있으니 우리 부부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죠.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와 관계를 가지지도 못했거든요. 저도 아직 혈기왕성한 30대 남자인데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귀찮다고 화를 내니 저로서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도 이번엔 꼭 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저에게 일을 많이 몰아주셨습니다. 저도 모처럼 승진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에 매진했어요. 제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져서 어머니 없이 혼자 애를 봐야 할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괜찮겠어? 어머니 오시라고 할까? 됐어. 이제 나도 애 잘 봐. 걱정 마. 당신이나 출장 잘 다녀와. 이번에 승진 걸렸다면서 잘해서 연봉 올려야지.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하고. 타지에서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 겨우 호텔에 와서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저의 유일한 기쁨이자 낙은 아직 말도 못하는 아들 레미와 하는 영상통화였죠. 비록 해외이긴 했지만 한국과의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나는 나라였는데요. 제가 밤 9시에 걸어도 10시 넘는 시간에 걸어도 영상통화하는 화면 근처에 꼭 이모네 사촌 동생이 걸리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처남 와 있네? 응, 애 혼자 보기 힘드니까. 석진이가 엄청 많이 도와줘. 고맙지? 그러게 고맙네. 이 늦은 시간까지. 집은 언제 간대? 자고 가야지. 이 새벽에 어떻게 가? 여긴 12시가 넘었어. 아,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화면 말고 실제로 봐야 하는데, 그쵸? 몇 번 못 본 사이지만 사촌 동생은 참 넉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넉살이 좋다고 말하는 거지 뺀질하게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이었죠. 늘 어딘가 꿍꿍이 있어 보이는 능글능글한 타입이라고 해야 하나? 본인 말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데 딱히 직업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사실 사촌 동생이 직업이 있던 말던 저랑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름도 아닌데 얇은 옷만 입은 채로 화면 너머에서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제 아내와 사촌 동생이 지나치게 붙어있는 건 저와 큰 상관이 있었죠. 아무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성이 다른 동생이 집에 있는데 가슴이 다 드러나게 얇은 민소매 하나만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촌 동생 역시 아내만큼이나 가벼운 옷차림이었고요. 저에게 인사를 하겠답시고 화면 가까이에 바짝 붙은 두 사람은 마치 연인이 셀카를 찍는 모습 같아 보여서 불쾌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촌 사이인 두 사람을 껄쩍지근하게 바라보는 제 스스로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성정인데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제 아내라는 점이 특히 말이죠. 심지어는 아내에게 영상 통화를 걸면 사촌 동생이 받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유, 형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그 먼 곳까지 매번 출장을. 힘드시죠? 가장의 어깨가 이렇게 무겁네요. 아니야, 힘들긴. 근데 유진이는 어디 갔어? 잠깐 요 앞에 뭐 사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아기랑 처남 둘만 두고? 유진이 때문에 처남이 고생이네. 너무 힘들면 우리 어머니 부르면 되니까 고생 안 해도 돼. 고생이라뇨. 누나 일인데. 누나 왔네요. 잠시만요. 전화를 끊지 않고 넘겨주는 화면 너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면 제가 너무 망상병 환자 같은 걸까요? 두 사람의 관계를 장모님에게 확인까지 받았는데도 둘을 향한 의심은 한번 싹트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 짜증도 많이 났고요. 그즈음 아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처럼 처가 식구들을 다 모여서 크게 파티를 하고 싶다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처가 식구들 사이에 있는 사촌 동생을 보면 의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장모님과 처제, 동서까지 처가 식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다들 이모의 아들이라는 사촌 동생과 막역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장모님도 사촌 동생을 살뜰히 챙기셨고 처제와도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 모습만 보면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사촌 동생이었어요. 둘만 붙어 있으면 괜히 서로를 툭툭 치며 짙은 스킨십이 묻어나오는 장난을 치기 일쑤였고요. 아이를 건네 안는 모습들이 꼭 커플 같아 보였죠. 이 집에서 저만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슬쩍 장모님에게 두 사람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중간에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는데 둘이 참 친해 보여요. 전 사촌들이랑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기하더라고요. 응, 그치. 엄마 없이 자라서 정이 고픈 애라 그래. 또 오랜만에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 쟤네가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지냈거든. 왜? 쟤도 남자라고 친하게 지내니까 불편한가? 예? 아니요. 장모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형제라곤 꼴랑 여동생 하나인데 사촌이라도 남동생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해. 자네 출장 가고 집 비울 때마다 와서 같이 애도 봐주고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 좋게 봐줘, 좋게. 장모님 말씀도 듣고 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애 보는 것보다야 힘 좋은 동생이 와서 봐주면 여러모로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찝찝한 제 마음은 제가 추슬러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한데 저의 괜한 의심으로 이 화목함을 깨는 것도 처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애써 나쁜 생각을 떨쳐내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사촌 동생은 계속 저희 집을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몇 달간 출장을 다니며 고생한 결과로 무사히 승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침 그 즈음에 아이가 말이 트이게 돼서 승진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승진을 하고 나니 출장은 줄었지만 여전히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잠든 모습밖에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웠죠. 그러다 모처럼 쉬는 주말이 생겨서 집에만 있었는데요. 이제 평일이고 주말이고 마치 군 식구처럼 저희 집에 있는 처남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하면서
제가 아닌 처남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빠지, 요 녀석아. 제가 아들을 안아들자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처남만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요. 당황하고 속상하고 무엇보다 초남보기가 너무 창피했죠. 진짜, 아빠, 나라니까, 어? 그만 울고. 어허, 뚝. 아이는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는 소리에 놀라 달려온 아내와 처남은 아이가 처남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얘가 집에 자주 있으니까 아빤 줄 아나 보네. 그러게, 형님이 집에 잘 안 있어서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낯설어도 처남을 낯설어해야지. 내 아들이 나를 왜 낯설어해? 당신이 집에 자주 없으니까 그렇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설마 애한테도 꽁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애가 그렇게 울지마 하면 안 우냐? 애를 달랠 줄도 모르면서. 제가 제일 힘든 건 누가 봐도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아내였는데 정작 아내는 저를 아주 치졸하고 소심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직도 둘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붙어있질 않으니까 애가 아빤 줄 알겠어? 남자가 그런 걸로 꽁해서는 지 아들한테도 틱틱거리고. 내가 언제 틱틱거렸냐? 그리고 내가 아빠인데 나한테 아빠라고 안 하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당신이 애한테 잘 교육해주면 되잖아. 저만한 애가 교육한다고 들어? 회사 다니는 유세 그만 부리고 주말에는 집에서 애도 좀 보고 그래. 그렇게 일하면 돈이나 많이 벌어오든가. 나만 잘 살자고 이래? 우리 식구들 다 잘 살자고 야근에 출장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사는 건데. 거실에 있는 사촌 동생을 피해 작은 방에서 언쟁 중이었는데 갑자기 벌컥 문이 열리더라고요. 두 분 싸우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네요. 부부 일이야. 처남은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네.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나요? 형님 목소리가 아파트에 쩌렁쩌렁 울리는데 누가 보면 누나가 맞고 사는 줄 알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왜 맞고 살아? 내가 누나를 때리기라도 한단 얘기야? 형님 말씀이 험악하니까 드리는 말이죠. 사촌 동생은 벼랑간 아내와 제 사이를 끼어들더니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뜩이나 근육질의 몸이라 저보다 덩치가 컸던 남자가 저에게 쓱 다가오니 저도 모르게 주춤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만해. 대꾸할 가치도 없어. 이건 나랑 내 아내 일이고 처남이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누나 다칠까봐 그러는 거라고요. 어느새 처남은 아내의 옆에 서 있고 아내는 그런 동생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2대1의 구도가 되어버린 거죠. 꼭 제가 아내를 위협하는 나쁜 남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알아. 눈빛으로 보인다고. 당신이 나랑 얘를 두고 아무리 더러운 생각을 해도 나는 다 참아 넘겼어. 못 참아 넘기면 이 집에서 내쫓길 테니까. 형님이 누나 내쫓는데요? 잠깐만. 둘 다 지금 없는 말 지어내서 나 모함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 때린 적도 없고 때릴 생각도 없고 내쫓을 생각은 더더욱 없어.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한다고? 내 생각이 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야말로 지레짐작하고 더러운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 없는 동안 처남 와서 애 봐주는 거 너무 고맙지. 근데 당신 처남 올 때마다 늘 짧은 바지에 민소매티 입고 있잖아. 그것뿐이야? 접대 둘이 무슨 영상 본다고 팔짱 끼고 보던데 어떤 사촌이 핸드폰 같이 본다고 팔짱을 껴? 내가 이상하다고?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누군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그만하시죠. 왜? 더 해보지?
처남도 할 말 있으면 다 해. 내가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다 풀라고. 오해는 그쪽에 해놓고 왜 나한테 풀라고 하는 건데? 내가 우습나 봐요? 에? 처남은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칠 사람처럼 저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처남의 상체를 막으며 저지했죠. 그러니 제 손을 팍 치며 험악하게 말했어요. 야, 그냥 가. 대꾸할 필요도 없어. 아내는 사촌 동생을 거실로 데려가 달래곤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말려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는 자꾸 저를 때리려는 듯 위협하는 처남의 모습이 자꾸만 맘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사촌이라지만 사촌 누나 부부가 싸운다는 이유로 가운데 개입해서 손윗 사람인 나를 위협하는 게 정상적인가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요. 이래저래 처남이 찝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제가 회사를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래저래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처남은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저는 아내가 또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아내와 진짜 크게 싸우겠구나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쩐 일로 처남을 보내놓고 아내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다혈질이라 욱해. 아까는 많이 놀랐지. 미안해. 안 놀랐다면 거짓말이지. 저 거구가 나를 금방이라도 좁힐 것 같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해서 그래. 그래도 저놈이 당신 패면 내가 가만 안 있지. 어디 지가 뭔데 내 남편을 패? 나도 애 보는 거 힘들고 자꾸 어머님 부르는 것도 죄송해서 나도 모르게 제가 편해서 자주 불렀어. 당신이 이렇게 불편해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 말이 진짜였는지 한동안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겐 늘 틱틱대고 까칠하게 굴던 아내도 저에게 친절해졌어요. 생전 차려주지도 않던 아침도 차려주고 평소엔 자느라 제가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아기까지 아는 채로 저를 배웅도 해줬습니다. 낯설긴 했지만 아내야 워낙 기분파인지라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요즘은 기분이 좋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물론 이따금씩 저를 위협하던 사촌 동생을 생각하면 열받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그것도 잠깐이지 점점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니 신경도 안 쓰였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이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니 뜸하던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 오지 않던 어머니가 자주 오길래 물어봤더니 아내가 먼저 애 좀 봐달라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요. 심지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고생시키면 뭐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집에 얌전히 붙어 있나 했는데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거죠. 가끔 제 차를 끌고 나갈 때도 있었는데요. 뭘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건지 아내가 차만 끌고 나오면 내비 이력에 제가 남겨놨던 이력까지 싹 다 없어지기 일쑤였어요. 겨우 잠재웠던 제 의심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치졸하고 소심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작은 단서라도 찾고자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덤벙거리던 아내가 이런 쪽으로는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까지 싹 다 지워놨더라고요. 텅 빈 폴더를 보는데 헛웃음이 납니다. 그렇게 외출이 잦은 아내를 주시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가에 가는 중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 오이, 조카사위. 아이고, 오랜만이야. 외삼촌 맞으시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결혼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유, 사정이 있었어. 다들 잘 있지? 유진이랑 잘 지내고. 예, 뭐
삼촌은 잘 지내시죠? 어디 가시던 길이었어요? 식사하러 가시는 거면 저랑 같이 해요. 제가 갈비탕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그럼 그럴까? 조카 사이가 쏘는 갈비탕 한번 얻어 먹어봐야겠다. 아내 외삼촌, 그러니까 장모님의 오빠분이셨어요. 결혼 전에 몇 번 장모님 댁에서 보고 결혼식 날 뵌 게 전부였지만 장모님이랑 진짜 닮아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갈비탕을 시키니 외삼촌은 혹시 소주 한 병 시켜도 되냐면서 추가하시더라고요. 대낮부터 왜 술을 드시냐니까 한참 말이 없다가 갈비탕을 반쯤 먹어갈 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말이야. 아니 내가 자네 장모랑 싸우고 의절한 지 몇 년 됐어. 네? 장모님이랑요? 왜요? 자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기억하지? 그럼요.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장례식 치러서 그때 장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기억하죠? 참나, 자네 장모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들다고 하던가? 하여튼 그건 입만 열면 구라야. 걔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이빨 까는 거에 아주 소질이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근면 성실로는 대한민국 1등인 분인데 그렇게 평생 일해온 양반이 남은 재산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내가 워낙 순진해가지고 자네 장모에게 깜빡 속아 넘어간 거 아닌가? 외삼촌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님, 그러니까 장모님과 외삼촌분의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할아버님이 아프실 때부터 하나둘씩 아무도 몰래 장모님 명의로 옮겨놓고는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재산이 없다고 외삼촌을 속이신 거였어요. 뒤늦게 그걸 한 외삼촌은 이제라도 반씩 나누자고 장모님께 항의하셨지만 이미 명의를 다 옮겨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쉬운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이야, 사실 사업을 하다가 그게 어려워졌거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남긴 돈만 있었더라도 내가 그 사업을 쫄딱 말아먹지는 않았을 텐데 미옥이 그 나쁜 년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이고 아버지. 외삼촌은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 아내가 기분파이긴 해도 저희 장모님은 제 앞에서는 항상 교양 있고 우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모님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명의를 돌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니 너무 믿겨지지 않고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외삼촌을 보내려다가 저는 문득 사촌 동생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네, 장모님의 언니이자 아마도 외삼촌의 여자 형제였을 그 이모, 그리고 그의 아들이요. 제 이모님 돌아가시고 두 분이서 서로 의지 많이 하셨을 텐데 삼촌이 많이 힘들으셨겠네요. 무슨 이모? 나 이모 없는데. 아니요. 외삼촌 이모 말고 유진이 이모요. 장모님 언니분이요. 무슨 소리야. 평생 미옥이 걔랑 나랑 형제라곤 우리 두 남매뿐이었어. 미옥이가 그래? 지 언니 있다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 자네가 잘못 알았겠지. 우리 아버지는 형제도 없어서 우리는 사촌도 없이 자랐어. 그러니까 내가 더 괘씸한 거야. 평생 둘뿐이었던 남매 사이가 고작 돈으로 갈라진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괘씸해. 삼촌의 말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모라는 사람은 애초에 없었고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그 남자 역시 사촌 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가 했던 생각이, 내가 품은 생각이 더럽고 치졸하고 소심한 생각이 아니라 정당한 의심이었다는 것도요.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아내의 바람을 장모님이 돕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처가 식구가
내 앞에서 감쪽같이 연기를 하면서까지 존재를 속이는 건지 저는 분함을 넘어서서 하마터면 혈압이 올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곱게 이혼해줄 생각도 없었고요. 아내가 더럽게 나온 만큼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사설 탐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흥분해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저한테 불리해질까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었죠.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탐정님은 저에게 소형 카메라를 하나 주셨습니다. 아내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장소에 설치해 두라고 하시면서요. 음성 녹음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저 없을 때 어떤 통화를 하는지 잡을 수 있는 카메라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던 저는 평소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방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어플을 깔면 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여서 어플을 설치해두고 제 폰과 연결을 해두었죠. 며칠이나 됐을까요? 설마 하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이를 방에 재워놓고 아내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들어왔죠. 네, 그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논팽이 자식이요. 그리곤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저와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절대 하지 않았던 그 행위를 제가 매일 잠드는 제 침대 위에서 그 논팽이와 아내는 일을 치르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뭔지 태어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에 쳐들어가 연놈들의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싶었지만 탐정님의 조언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워낙 조심성이 없는 아내 덕에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는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탐정님이 사실 확인을 위해 증거를 보내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의심을 하도 오래 해서 제 멘탈이 단련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었나 봐요. 아내가 그 논팽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새끼가 뒹굴었던 제 침대를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도저히 비위가 상해서 침대에서 잘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서재에서 이불을 깔고 자거나 소파에서 겨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 집, 내 안방, 내 침대를 두고 이렇게 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저는 스트레스로 잇몸이 다 주저앉고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철철 났습니다. 피로 가득한 세면대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한심스러워서요. 더 이상 제 집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밥도 먹었다 하면 언치기 일쑤였어요.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죠. 회사가 제일 마음이 편할 정도였으니까요.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저는 출장을 핑계로 회사 근처 호텔이나 모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은 어머니 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먼 당신 집에 제가 자주 오는 걸 신경 쓰여 했지만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그렇다면서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집을 피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그 논팽이를 만나려고 하는 건지 저희 엄마를 자꾸 부르더라고요. 저는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당신이 안 가시면 애를 누가 보냐면서 저희 집에 가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피한다고 해서 아내를 당장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내와 그 논팽이의 장면이 계속 생각났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도저히 제 울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밖을 전전하며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 아주 큰 기회가 왔습니다. 장모님의 환갑연이 있었거든요.
장모님은 교회 권사님이어서 아시는 분이 아주 많았어요. 원래도 생일 파티를 교회 사람들과 규모 있게 하는 타입이었는데 환갑이니 오죽 크게 열었겠습니까? 아내는 장모님 환갑연을 열 장소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한테도 환갑연을 위해 장소를 대관해야 하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소탐 대실이라는 마음으로 환갑연 대관에 돈을 보탰어요. 엄청 크고 좁아 보이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장모님의 회갑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첫째 사위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인사를 해야 했죠. 솔직히 장모님과 아내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단 한순간도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넓은 뷔페가 장모님의 손님만으로 바글바글했어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처제네 부부도 참석을 했고요. 설마 했는데 논팽이 새끼도 이모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쪽제비 같은 옷을 입고 오는데 보기만 해도 토가 쏠려 위가 쓰려왔어요. 아유,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저 안 보니 속 시원하셨죠? 좋은 날 무슨 그런 농담을 해. 듣기 안 좋아. 여전히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시네요. 아, 이모, 저 왔어요. 환갑 축하드려요. 우리 이모 생긴 건 완전 40대인데 언제 이렇게 환갑이 됐대요? 아유, 무슨 그런 농담을 해. 와줘서 고마워. 근데 다른 친척분들은 안 오세요? 결혼식 때 뵀던 외가 쪽 어르신들은 아무도 안 오시네요. 응. 아유, 교회 사람만으로도 많아서 가족들은 나중에 따로 하면 되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장모님을 보고 이젠 징그럽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논팽이가 뭐길래 저놈 정체 하나 숨겨주려고 자기 가족도 안 불렀나 싶어졌죠.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며 본격적인 회갑연이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미호가 오랜만이다. 오빠가 여긴 어떡해? 어떻게 오긴 임마. 하나뿐인 동생 환갑인데 내가 당연히 와야지. 어이, 조카 사이 오랜만이야. 유진이도 오랜만이네. 삼촌,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우연히 만난 외삼촌 내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당연히 장모님은 모르고 있었고요. 저의 초대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장모님이랑 삼촌이랑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환갑 선물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요. 오늘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회포 푸세요. 어때요? 놀라셨죠, 장모님? 그러게. 아유, 깜짝 놀랐네. 외삼촌, 그러니까 장모님의 오빠라는 사람이 등장하자 논팽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굳어갔습니다. 아내의 표정도 티나게 굳기 시작했고요. 장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처제 내외까지 처가 식구들의 표정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아이, 저는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아이, 처남, 어디가? 일로 와서 외삼촌한테 인사드려야지. 아무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외삼촌이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어서 와. 아이, 처남이라니? 자네 처남이라고? 처음 보는 총각인데? 이 사람 모르세요? 외삼촌 죽은 여동생의 아들이요. 장모님 언니의 아들, 제 와이프 사촌 동생, 김석진이요. 김석진? 아니, 난 처음 보는데 내가 죽은 여동생이 어딨어? 자네 저번부터 이상한 말만 하네. 내 동생은 미호기뿐이라니까. 내 빼려는 상간남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쳤습니다. 손님들이 바글거리는 그 뷔페 한가운데서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헤어와 메이크업도 비싸게 받은 장모님의 안색이
시뻘개졌어요. 들었죠? 장모님한테는 죽은 언니는 개뿔이고 오빠뿐이라는 거. 그런데 장모님의 언니 아들이라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님을 번갈아 봤고요. 저는 품에 숨겨두었던 전단지를 마치 돈 뿌리듯이 쫙 펼쳐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뿌리는 전단지를 주워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단지에는 개 놈팽이 같은 상간남의 정체를 적어놨습니다. 뭐? 죽은 이모 아들? 사촌동생? 야, 너는 네 집 안방에서 네 사촌동생이랑 뒹구냐?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비위가 상해서. 너만 보면 토할 것 같아서. 장모님도 하나님 믿으시는 분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딸 바람 피는 거 숨겨주겠다고 없던 죽은 언니까지 만들어서 딸을 감쌉니까? 그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장모님같이 외향적이고 발 넓은 사람의 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소식은 환갑년에 온 모든 손님에게 충격거리였겠죠.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어머, 권사님 딸이 바람핀데. 이 사진 좀 봐. 모텔 아니야 이거? 아유, 세상에 그렇게 안 봤는데. 사촌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내의 상간남은 그저 그런 상간남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대학 때부터 사귀던 아내의 전남친이었어요. 아내는 전남친에게 대차게 차이고 홧김에 저를 만난 거였고요. 제가 지 기분 맞춰주고 잘해주니까 마음이 혹했다가 상간남보다 제 조건이 좋으니까 저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저와 결혼했다는 걸 들은 상간남은 제 아내에게 다시 접근했고 그렇게 둘은 다시 재회하게 된 거였어요. 무슨 드라마 속 세계의 사랑을 하는 주인공들처럼 지들만 애틋하고 그 사이에서 저만 등신 호구가 된 거죠. 자네, 이거 다 오해야. 나는 쟤한테 하도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사위 속이는 게 편했겠나, 응? 자네 이러지 말고 우리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지. 넌 가족 속이는 게 아주 습관이구나. 사위한테는 지 딸 상간남,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고 오빠한테는 지 아버지 재산 다 빼돌려놓고 아버지 개털이라고 속이고 도대체 네 인생의 진실이라고는 있기나 하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재산 외삼촌한테 다 뺏겨서 개털이라며. 그래서 나 집 한 채도 못 사준다고 했잖아. 너네 엄마 핑계대면서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넌 이거나 봐. 저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캐내면서 가장 믿기 어렵고 제 입으로 꺼내기 더러운 사실을 들춰내야만 했습니다. 난 너랑 내 아들 세 식구 잘 살아보겠다고 주마다 출장 다니고 맨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코피 쏟도록 일했어. 네가 아무리 바람펴도 내 자식만큼은 잘 키워보고 싶어서. 근데 내 자식이 아니더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오해야. 오해? 나도 제발 오해였으면 싶어서 3번이나 검사했어. 나 말고 저기 있는 네 죽은 이모 아들이 내 새끼 친아빠랜다. 네가 인간이냐? 도대체 너랑 니네 가족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냐? 아이의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는 소식에 장모님도 외삼촌도 처제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다들 연기가 수준급이시네요.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애 아빠 지켜주려고 저 하나 등신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게요? 형부, 진짜 오해예요. 이건 나는 엄마랑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단 맞춰준 거죠. 그리고 저 인간이 서준이 아빠라는 건 진짜 몰랐어요. 진짜예요. 나는 그냥 내 딸 보호해주고 싶어서 내 딸 이혼당할까봐 그래서 그랬네. 자네한테 잘못인 걸 알면서도 그랬어. 정말 미안하네.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
제가 봐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 집에서 저만 사라지면 되는데 장모님 죽은 언니의 아드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무슨 소리야? 어디 저런 새끼를 자네랑 비교해. 저 새끼 개털 중에 상개털이야. 개뿔 아무것도 없어. 자네같이 번듯한 사람이 있어야 내 딸이 행복하지. 응? 이번 한 번만. 아유, 어머니, 개털이라뇨. 사람한테 개털이 뭐예요? 제가 사위보다 낫다면서요. 닥쳐! 너 때문에 지금 내 딸 인생 다 말아먹게 생겼어. 저 뺀질이 새끼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이서방. 한 번만, 응?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게나, 응? 아기를 왜 저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애 아빠가 저기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장모님의 변명이라는 말이 저를 더 기막히게 했습니다. 상간남은 개털이라 아무 소용도 없고 애 아빠도 아닌 저보고 아내를 계속 책임지라는 말을 어떻게 저에게 할 수 있나요? 장모님의 뻔뻔한 말에 교회 사람들도 어이가 없는지 대놓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이미 넋이 나간 장모님은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지만요.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냥 내가 애 낳고 너무 우울해서 잠깐만 딴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됐어. 어? 한 번만 봐줘. 제발. 우리 좋았잖아. 응? 우리가 좋았던 적이 있긴 했니? 산후 우울증? 너는 산후 우울증에 애 생기기 전부터 미리 생겼냐? 저 새끼를 언제부터 만났는지 모를 것 같아 내가? 아내의 외도는 저와 결혼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끌어들인 것도 아이 낳기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요. 제가 출장을 다니던 시절 지들끼리 제 집에서 신혼부부 놀이를 줄기차게 했더라고요. 애도 지들이 낳았겠다 목걸이를 낄 게 없었겠죠. 저는 그냥 중간에서 집만 제공해주고 돈만 벌어다준 호구 중에 호구였던 거예요.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비는 아내를 보니 제 지난 세월이 한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너랑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다. 네가 아무리 까탈스럽게 굴고 변덕스럽게 굴어도 내가 잘해주면 결국 너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왜 이런 꼴이 되어야 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미친놈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아내를 의심하고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해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제 심정을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모님의 환갑년에서 이 사실을 터뜨려야만 했던 제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이렇게 터뜨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저 제 인생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울고 불며 매달리는 처가 식구들을 냅두고 환갑년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 아내와 이혼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아이라도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손주를 찾으실까봐 결국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큰 충격을 받으셨죠. 당신이 그렇게 몸 갈아가며 키웠던 손주가 사실은 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말이죠. 너무 놀란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한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어요. 덕분에 저도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했고요. 아내는 이혼 소장을 받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제 탓만 하는 아내에게 이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인간이었는데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홀려서 모든 걸 덮고 결혼한 제 죄도 있는 거겠죠. 아내뿐만 아니라 그 상간남 새끼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개털이라는 장모님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남자는 저한테 돈이 없다고 애골복골하다가 내가 돈을 왜 줘야 하냐고 화를 냈어요. 급기야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죠. 다행히 목격자도 많고 회사 로비에 있는 CCTV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상간남에게 제목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연애부터 결혼, 이혼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며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 또한 희생되었고요. 바보 같은 아들 때문에 피해를 본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환갑연애 난동으로 인해 장모의 친척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도 처가 식구들의 만행이 모두 드러났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신뢰와 평판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신도도 아니고 권사라는 사람이 딸의 외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장로님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아내는 저한테 엄청난 위자료를 지급하느라 빚더미에 올랐다며 저주를 퍼붓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차단 버튼만 눌렀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저를 괴롭히던 아내를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하는 데에는 고작 차단 버튼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바보처럼 끌려다니기만 했네요. 저는 회사에 정근 신청을 해서 지방에 있는 지사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함께요. 저희 모자의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비록 제 아이는 아니지만 그간 몇 년간 키운 정이 있다고 앞으로 아빠 없이 살 그 아이 걱정이 잠깐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기억이 희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차라리 다행인가 싶고요. 개털 상간남 자식이 지 아이를 제대로 키울까 걱정도 됐지만 괜한 오지랖이겠죠. 저의 기막힌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믿는 도끼에 찢긴 제 발등이 언제 치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부디 무탈하게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무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